메타버스가 이슈입니다. 최근에는 NFT까지 날리더니 메타버스나 NFT란 말이 붙었다 하는 주식들은 죄다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모두가 메타버스에 올라타자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예전부터 메타버스와 관련된 책, 리포트, 기사들을 보면서 이 두루뭉술하면서도 새로운 개념에 대해 모두가 궁금해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분석과 정리된 리포트들을 모아서 메타버스를 메타 리뷰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어떤 체계적인 방법론에 따른 건 아니지만 여러 출처들의 기록을 모아서 정리해보면 이 알듯 말듯 하면서도 알아야 할 것 같은 키워드에 대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메타버스를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생각은 이렇습니다. 아, 메타버스 그거 원래 있던 거 아니야? 싸이월드가 메타버스 아니었나? 와우, 리니지 등 여러 MMORPG 게임이라던가 소시적 추억에 남아있는 사이버 가수 아담 등 다 원래 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들 하실 겁니다. 저 역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이 메타버스란 개념 자체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1992년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시에 처음 나온 개념으로 소설 속에선 고글과 이어폰으로 접근하는 가상세계로 규정됩니다. 이 소설의 출간 이후 메타버스의 개념을 차용한 콘텐츠가 게임, 영화 등의 형태로 많이 나왔습니다. 2018년에 나온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레디 플레이어 1에서 우리는 메타버스를 미리 보는 듯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싸이월드에서 나만의 방을 만들고 그 시절 음악들과 사진과 캐릭터와 아이템으로 꾸미고 그걸 위해 도토리란 화폐를 구매하고 사용하던 때가 2000년대이지만 지금 얘기하는 메타버스의 개념이 고스란히 보입니다. 메타버스의 시초로 얘기되는 세컨드 라이프란 게임에서도 메타버스의 개념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게임이 나온 게 2003년이니 거의 2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동안 뭐하다가 왜 이제 다시 메타버스가 뜨느냐? 바로 그 사이엔 거대한 다른 무언가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잡스의 아이폰 출시로 대표되는 스마트폰, 모바일의 시대는 앞에서 얘기되던 PC의 시대를 잠시 뒤로 보냈습니다. 싸이월드, 와우, 리니지 등 모두 PC로 즐기는 가상의 세계였고 모바일 혁명은 사람들로 하여금 컴퓨팅 파워는 훨씬 적지만 들고 다닐 수 있는 스마트폰의 세계로 끌어들였고 언제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의 세계는 PC의 세계를 밀어내버렸습니다. 그 모바일의 세계는 작은 사각 화면에서 이루어집니다. 스마트폰을 소유한 개개인의 프로필이 중요해지고 스마트폰의 작은 화면 위에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등 2D 미디어 환경에서 사람들은 소통해온 것입니다. 그렇게 스마트폰을 들고 움직이며 소통하는 이 세계에 충격을 준 것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작금의 팬데믹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갑자기 만나지 못하게 되고 모이지 못하게 되고 그간 사람들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작업, 일, 교육, 회의, 행사 등등이 모두 어려워지면서 사람들은 만나지 않고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초 팬데믹 상황이 막 시작했을 때 개인적으로 저는 이벤트 플랫폼에 항상 있던 많은 이벤트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걸까 하고 들어가 본 적이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만날 수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온라인 형태로 전환을 하는 이벤트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물론 사라지게 된 모임도 많았죠. 그리고 이런 단순 모임이나 행사보다 더 필수적인 여러 교육, 강의, 수업들이 온라인으로 일제히 전환됐고 이런 결과로 화상회의 플랫폼인 줌의 주가는 엄청난 상승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만나기 힘들어진 사람들의 수요는 화상회의 플랫폼으로 다 채워지긴 힘들었습니다. 미국 초딩들은 친구들을 만나기 힘들어지자 미국 Z세대의 60%가 가입하고 있는 로블록스에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로블록스에서 아이들은 레고같이 생긴 캐릭터로 친구와 소통하고 커뮤니티를 만들고 취미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로블록스는 팬데믹으로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월간 이용자 수가 1억 5천만 명 이상, 일일 접속자 수는 4천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미국 10대들이 하루에 가장 오래 머무는 공간은 유튜브도 틱톡도 아닌 로블록스였습니다. 그리고 이 로블록스는 단순한 온라인 게임이 아니라 누구나 로블록스의 툴을 이용해 게임과 아이템 등의 가상 자산을 만들어서 로벅스란 화폐를 통해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로블록스가 크리에이터들에게 지급한 금액이 지난해 2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로블록스는 800만 명의 개발자와 4천만 개의 게임을 보유한 새로운 경제이자 새로운 세계입니다. 이 로블록스는 메타버스 비즈니스 모델의 시장성을 증명해냈습니다. 모바일의 세계에 머물러 있던 흐름이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기술적으로 좀 더 정교하고 풍부하게 구현된 메타버스의 세계로 넘어가게 된 것이죠. 만나기 위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던 것은 미국 초딩들만이 아닙니다. 엄청난 엔터테인먼트 공연 시장은 졸지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큰 공연장을 채우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지고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선 만나지 않고 공연을 하는 방법을 강구했습니다.
2020년 4월 트래비스 스캇은 게임 플랫폼인 포트나이트를 이용해 가상 공연을 진행했습니다. 이 가상 공연은 2,770만 명의 플레이어가 참가하고 굿즈 판매까지 2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아리아나 그란데 역시 포트나이트에서 가상의 캐릭터로 공연을 열었습니다. 이로 인해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갑자기 메타버스의 총화가 되었고 각 기업들도 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만들어낸 새로운 수요와 시장이 메타버스를 급성장하게 만든 한 축이라고 한다면, 다른 한 축은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메타버스 구현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최근에 VR 기기를 한번 사용해 보신 분이라면 느낄 수 있습니다. 평면의 모니터가 아닌 시야를 둘러싼 입체감과 함께 내가 시선을 선택할 수 있는 3D 공간에서의 몰입형 경험은 이런 게 미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항상 이렇게 미래의 상징처럼 얘기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란 말 역시 딱지처럼 붙던 VR 시장을 흔들리는 바로 구 페이스북 현 메타의 수장 저커버그입니다. 메타의 퀘스트2가 시장을 뒤흔든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혁명적인 가격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쯤 VR 기기 구매를 생각하다가도 높은 가격에 망설이던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인 대중적인 가격으로 퀘스트2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에 또 하나 중요한 건 퀘스트2는 독립형 VR 기기입니다. 꼭 성능 좋은 PC에 연결하지 않고서도 단독으로도 충분히 잘 구동할 수 있는 성능의 디바이스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손에 잡힐 듯한 가격으로 나온 퀘스트2의 최근까지 판매량은 460만 대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사명을 아예 메타로 바꿔버리고 메타버스의 진심인 저커버그가 사내에 운영하고 있는 리얼리티 랩스의 연구진은 1만여 명에 달하고 이는 메타 전체 인력의 20%나 된다고 합니다. 메타에서 지속 가능한 VR 생태계와 플랫폼이 만들어지기 위한 첫 번째 마일스톤을 VR 유저 1000만 명 확보라고 했는데, 누적 판매량 460만 대를 넘은 퀘스트2의 흥행으로 그 수치는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커버그가 이렇게까지 메타버스의 진심인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들이 있습니다. 사실 옛날 PC 생태계에서 기반 플랫폼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였습니다. 그러다 잡스의 아이폰 출시로 모바일의 세계로 넘어가게 됐고, 모바일의 생태계에서 기반 플랫폼은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애플의 iOS 양대 축이었습니다. 옛날 페이스북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애플, 아마존과 같이 비교되는 기업이긴 했지만 다른 기업에 비해서 안드로이드와 iOS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리스크는 꾸준히 지적되어 왔습니다. 그 리스크가 터진 게 이번에 애플의 앱 추적 금지 사태였습니다. 애플이 iOS 상에서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추적 여부를 사용자에게 묻기 시작하자 대부분의 사용자는 거부했고, 업계에선 20% 정도의 사용자는 동의해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는 고작 4%의 사용자만 개인정보 추적에 동의했습니다. 사용자 데이터에 기반하는 광고 매출이 절대적인 페이스북으로서는 치명타였습니다. 올 3분기 기준으로 페이스북의 광고 성과는 15%가량 떨어졌다는 보고가 있을 정도로 타격이 컸고, 그 결과 페이스북의 주가는 크게 하락했습니다. 저커버그가 메타버스의 진심인 건 빵으로 묶이던 페이스북이지만 다른 빅테크들에 비해서 너무 타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크다는 부분에 기인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모바일 세상에서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다음 차례로 다가올 메타버스의 플랫폼을 선점하겠다는 게 저커버그의 생각이 아닐까요? 물론 메타버스가 곧 VR, 가상현실을 뜻하는 것만은 결코 아닙니다. 메타버스의 분류에 대해선 학술적인 접근이 있는데, 비영리 기술 연구단체인 ASF에서는 메타버스를 증강과 시뮬레이션,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라는 두 축을 가지고 네 가지 범주로 구분했습니다. 증강현실, 라이프로깅, 거울세계, 가상세계가 그것인데, 증강현실은 포켓몬고를 떠올리면 됩니다. 현실 공간에서 가상의 물체를 겹쳐 보이게 하면서 상호작용하는 환경으로 1990년대 후반에 처음 등장한 개념입니다. 엔터테인먼트적인 사례 외에도 산업 현장에서도 증강현실을 적용해 작업 진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들을 손쉽게 파악하게 해서 스마트 팩토리 구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에어버스에서는 미라라는 증강현실 시스템을 통해 제작 중인 항공기의 모든 정보를 엔지니어에게 3차원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라이프로깅은 사람과 사물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정보를 기록하여 저장하고 공유하는 모든 활동을 지칭합니다. 우리가 아는 여러 소셜미디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과거의 싸이월드도 라이프로깅의 범주에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키의 경우 피트니스 앱을 통해 운동을 기록하는 것을 넘어서 독려하고 경쟁하는 세계를 만들며 또 하나의 메타버스의 성공 사례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거울세계는 실제 세계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반영하여 만들어낸 메타버스를 얘기합니다. 구글어스가 대표 사례이고 여러 배달앱, 에어비앤비 등 이미 거대한 기업이 된 서비스들을 포함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상세계는 현실과 유사하거나 혹은 완전히 다른 공간, 시대, 배경을 디자인해놓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게임 형태와 비게임 형태 모두 존재하는데, 와우, 포트나이트 등은 게임으로 구현된 가상세계라면 로블록스는 게임 요소도 포함하지만
커뮤니티 기능이 강한 가상 세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로블록스는 인센티브에 기반한 경제 체제를 만들어냄으로써 유튜브와 비슷한 모델이라고도 얘기됩니다. 이렇게 분류로 얘기해본 메타버스는 과거에도 있어왔고 지금도 활발히 서비스되고 있고 미래에 구현될 넓은 범주에서 얘기될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 모습 위에 가상의 정보를 겹쳐 보이게 해서 전달하는 증강현실, 현실로부터 사용자의 시야는 차단하고 가상으로 만들어진 세계만을 보여주는 가상현실,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장점을 혼합한 MR, 믹스드 리얼리티 혹은 머지드 리얼리티라는 용어로 혼용되고 있는 혼합현실은 현실 공간에 가상의 물체를 배치하거나 현실의 물체를 인식해서 주변의 가상의 공간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포드에서 제작된 MR 어플리케이션에서 현실의 물체인 포드 자동차를 인식해서 가상으로 차의 디자인을 변경해보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XR, 익스텐디드 리얼리티, 확장현실이라는 개념은 앞의 개념들을 포괄하거나 MR의 확장된 개념으로 보기도 합니다. 실시간으로 현실 환경과 상호작용이 더욱 강화된 개념입니다.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복잡한 여러 개념이 등장하고 변화하면서 메타버스의 기술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아직은 알 수 없지만 이 세계를 리드하는 그룹들의 모습을 보면 약간이나마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VR 디바이스의 모습이 다가올 메타버스의 모습일 거라고 예측되진 않습니다. 기술 매체 더 버지와의 인터뷰에서 저커버거는 현재의 VR 헤드셋은 너무 투박하기 때문에 좀 더 가벼워져야 하고 해상도도 높이고 텍스트도 잘 읽을 수 있게 해야 하고 좀 더 자신을 표현하기 편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AR 안경에 대해서도 기술적으로 가능하려면 많은 발전이 있어야 하는데 컴퓨터 칩과 네트워킹 칩, 홀로그래픽 파장의 가이드들, 그리고 센서와 배터리, 스피커까지 안경 안에 넣어야 하는데 이것은 향후 10년간 직면하게 될 엄청난 기술적 난제라고도 표현했습니다. XR 메타버스 구현을 위한 현 시점의 기술적 이슈 4가지가 디스플레이, 센싱 및 트래킹, 렌더링, 상호작용 및 UI로 얘기되는데 얼마 전 애플의 하이엔드 VR 헤드셋에 대한 루머를 보면 애플에서 개발 중인 기술적 방향에 대해 엿볼 수 있습니다. 애플 M1 칩이 뒷받침되는 8K 고해상도 화면, 그리고 해상도와 배터리 성능 최적화를 구현하기 위한 포비에이트 렌더링이란 기술이 얘기되는데 아이 트래킹을 이용해서 시선의 중심부에 고화질의 해상도를 구현하고 주변 시야에선 해상도를 떨어뜨리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사용자의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수많은 카메라와 센서들이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12개 이상의 카메라가 핸드 트래킹과 주변 공간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라이다 센서로 사용자 주변의 3D 객체와 맵을 수집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과거 팀 쿡이 사용자를 외부와 격리시키는 가상현실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한 적이 있어서 외부와 연결되는 혼합현실을 지향하기 위한 방향이 아닐까 추측됩니다. 그리고 애플이 테스트하는 여러 기술 중 손의 세밀한 움직임을 읽기 위한 손가락에 착용하는 센서 등은 게임을 넘어서 창작활동, 업무, 작업 등의 영역에 대한 기술 구현을 하려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메타의 리얼리티 랩스에서 역시 손가락의 움직임을 읽기 위한 햅틱 글러브나 손목에 착용하는 밴드 형태로 근육의 움직임을 읽는 방식 등 다양한 방향으로 접근하는 기술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페이스북의 사명을 메타로 변경한다고 밝힌 커넥트 2021 컨퍼런스에서 메타버스의 방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의 시대에서 우리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등 여러 소셜 네트워크에서 모두가 프로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프사 하나를 얻기 위해서 여러 번 셀카를 찍기도 합니다. 2D의 프로필에서 3D의 캐릭터 혹은 아바타의 시대로 옮겨가는 시점에서 커넥트 2021에서 소개한 메타의 차세대 VR 디바이스 캄브리아에서는 이전에 퀘스트2까지는 없던 새로운 기능이 소개됐습니다. 바로 사용자의 감정을 감지하는 기능입니다. 실시간으로 사용자의 시선과 감정 표현을 아바타로 표현할 수 있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커버거는 항상 사람 간의 연결을 중시해왔고 사용자의 눈동자의 움직임과 표정까지 반영할 수 있는 아바타는 사용자 간의 더 풍부한 감정 교류를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혼합현실, MR에 대한 이야기도 언급됐습니다. 현재보다 더 발전된 패스스루 API를 활용해 외부 세계와 상호작용이 더 강화된 모습이 될 것이라고도 소개했습니다. 미래는 다가와봐야 알 수 있는 것이긴 하겠지만 이 트렌드를 선도하는 기업들의 움직임을 보면 어떤 방향성은 추측해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게임을 넘어선 창작과 업무의 세계까지 메타버스가 확장될 것이고 사람의 손은 더욱 세밀하게 센싱되고 트래킹되어서 메타버스 내에서의 창작 활동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2D 세계의 프로필은 3D의 캐릭터 혹은 아바타가 되어서 사용자의 모션과 시선, 제스처까지 반영하며 사람 간의 상호작용을 더 풍부하게 할 것입니다. VR 디바이스는 더욱 작아지고 가벼워져서 오랜 시간 착용하기에 불편함이 적어져야 할 것이고 작은 크기의 디바이스로 성능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적인 발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 세계로부터 사용자를 격리시키는 방향보단 현실 세계와 혼합된 모습으로 메타버스를 구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하기 위해선 로블록스가 증명한 것처럼 메타버스의 콘텐츠를 창작할 크리에이터 커뮤니티가 절대적으로 중요해질 것입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있는 메타버스에서의 크리에이터 세계는 아직 시간이 걸릴 것처럼 보이는 메타버스의 도래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이유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큐리였습니다.